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음식군은 달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완전식품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혈관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경과 장민욱입니다. 2024년 기준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가운데서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 100만 명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2024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넘어가면 10명 중 1명은 치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수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65세에서 75세로 넘어가게 되면 25% 정도가 치매에 이환되어 있다고 발표했고요. 85세가 넘어가면 약 47% 정도가 치매에 이환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85세가 넘어가면 거의 2분 중에 1분은 치매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통계적인 수치를 좀 예측해보면은 2035년쯤에는 거의 18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30년 뒤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치매라고 진단이 되려면 인지력이 저하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억력의 저하겠죠. 초기 증상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시기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치매로 발병하기 바로 전 단계를 말하는 건데 객관적인 인지력 평가를 했을 때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력 몇 군데에서 빈틈이 보이는 거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기준치보다 이제 미달되는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또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 저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 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TV 시청을 하시다가 연예인분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상적으로 내가 늘 쓰는 용어나 이름이나 단어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끔 이제 깜빡깜빡하는 문제, 즉 건망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건망증과 경도인지 장애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힌트가 주어졌을 때 바로 기억이 떠오른다면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단어를 듣고도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거나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경도인지 장애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도인지 장애 말고도 경도 행동장애라는 말도 최근에 쓰고 있는데요. 치매로 진행하는 전 단계에서 인지력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좀 변하면서 급해지는 성격이 된다거나 참을성이 없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의 주제를 꺼낸다거나 장례식장에 갔는데 깔깔거리고 웃는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도 행동 장애라고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면 시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렘수면 장애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잠을 자다가 욕설을 한다거나 함께 주무시는 이제 배우자를 발이나 손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언어나 몸짓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날 때에도 경도 행동장애로 이어지면서 치매나 파킨슨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정밀한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음식군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생선이나 견과류를 추천드립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굉장히 기름이 많죠. 근데 그 기름은 대부분 오메가3로 이루어져 있는 상당히 좋은 불포화 기름인데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실 수 있다면 뇌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DHA 성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억력을 보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항산화력이 굉장히 뛰어난 채소류도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요. 여기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이 채소류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도 갖고 있고 또 항산화력도 뛰어나죠.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력이 강한 물질이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 살짝 데쳐서 고추장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브로콜리를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 종류 중에서는 블루베리를 상당히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고 아주 강력한 신경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 블루베리 먹고 시력이 좀 좋아지셨다는 얘기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뇌신경계의 전반적인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은 이제 150g 정도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작은 밥 공기 정도에 하나 담을 정도의 양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 냉장 블루베리인데도 꽤 저렴하게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팩에 되게 100g에서 200g씩 들어있는데 그런 거 2-3개씩 사셔서 한 번씩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단백질 식품으로서 콩이나 두부 같은 것들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달걀 등을 섭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있는 노년기에는 고기를 섭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소화가 좀 잘 되는 단백질을 고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산양류 단백질 같은 제품들을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서 꼭 하나만을 짚으라고 한다면은 달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완전식품이기도 하거든요. 달걀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이 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레시틴 성분도 있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에 해당되는 이제 오메가3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제가 오늘 꼭 하나만을 짚으라고 했을 때 달걀을 추천드린 아주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콜린 성분은 뇌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인지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기억력 호르몬의 일종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실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콜린 계열의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약을 통하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서 우리가 늘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달걀이기 때문에, 또 요즘 달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달걀들을 아침에 한두 알 정도 섭취해 보실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여기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한데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흔히 이제 달걀을 드실 때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상승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달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 덕분에 나쁜 콜레스테롤 상승치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섭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달걀 안에는 무기질 상당히 많이 있지만 비타민이 좀 부족합니다. 비타민 B군은 좀 들어있는데 비타민 C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달걀 드실 때 야채나 채소들 같이 곁들여서 드신다면은 비타민 C도 좀 채울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식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걀을 드실 때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삶은 달걀 형태거든요. 굉장히 소화가 잘 돼요. 대략 이제 6분 정도 삶으면 속이 조금 덜 익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 정도 삶아가지고 먹으면 노른자는 굉장히 감칠맛 나게 섭취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약간의 반숙된 형태로 계란을 삶아서 드시면 소화 흡수가 상당히 잘 됩니다. 구운 계란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좀 단단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요.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달걀 후라이로 드시는 방법도 좋은데, 후라이로 드실 때에는 반드시 좋은 기름을 이용해서 드셔야 합니다. 일반 식용유에는 하지 마시고 아보카도유나 올리브유를 이용해서 저온에서 천천히 익혀가지고 드신다면 아주 좋고요. 다 익힌 다음에 들기름 한두 숟가락 정도 첨가해서 드신다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정말 나쁜 음식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그중 첫 번째로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꼽고 싶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야 괜찮겠지만, 매일같이 칼국수나 라면을 드신다거나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드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매일 아침 빵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강력하게 뭉쳐져 있는 형태의 빵들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글 같은 것들은 비교적 소화 흡수가 느리게 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식빵이라든지 버터가 많이 들어있는 크루아상, 소금빵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섭취하시고, 매일같이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건 정말로 피해야 될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으로 말씀드린 건 매운 음식들입니다. 이 매운 음식들은 대개 장 트러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위장 건강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대장까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대장에 서식하고 있는 좋은 유산균들을 파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잦은 설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훗날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운 음식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매운맛만으로는 감칠맛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요. 비교적 좀 짭조름하게 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찌개류들이 되게 매콤하고 좀 짭조름하게 조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 트러블을 많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기름진 음식을 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황제 다이어트라고 해서 커피에도 버터를 한 숟가락씩 막 넣어서 드시고 기름진 음식들로만 일상적인 식단을 구성해서 드시는 분들도 여러 제가 배웠는데요. 이런 방식의 음식은 혈관의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피해야 될 음식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혈관을 병들게 하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동맥경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굉장히 혈당이나 혈압을 상승시키기도 하죠. 특히 이제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대사성 질환에 많이 이완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음식들을 철저하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습관 외에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챙기셔야 되는 생활 수칙 중에 첫 번째,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무시는 시간은 날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바쁜 날엔 좀 늦게 자기도 하고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한두 시쯤 주무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조금 늦게 잤다 하더라도 기상하는 시간만큼은 비슷하게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의 패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막는 게 깊은 수면이잖아요. 저는 아침에 6시 반쯤 일어나는 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쁜 날에는 한두 시에 자기도 하지만 항상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말에 몰아서 자는 습관은 그 다음날 또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정도만 앞뒤로 미뤄가면서 주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꾸준한 운동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중장년기 이후에 또 노년기까지는 근력 운동을 좀 많이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성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가 되면 근육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골밀도도 줄어들고 관절 건강도 나빠집니다. 따라서 나의 생활력 그리고 활동 반경이나 운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하루에 한 3-40분 정도 산책만으로 운동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5층에서 10층 정도 올라가 보는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허벅지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 앉은 자세라도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운동을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가만히 서 있더라도 종아리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어주는 까치발 띄우는 운동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격한 운동을 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크게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도 버티는 동작만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상당히 많은데 앉아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서 허벅지를 올려주는 운동만으로도 허벅지의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이렇게 깍지를 끼고 꽉 밀어보는 습관을 갖는다거나 가벼운 밴드 같은 것들을 잡고 좌우로 이렇게 벌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 인지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좀 더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방끈이 길다는 것은 그동안 배움의 길이가 길었다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 뇌를 쓸 수 있는 직업군에서 종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머리를 많이 쓰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나면은 더 이상의 인지력 발달을 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겪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을 하고 또 나의 관성에 젖어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일을 다 해내시잖아요. 그런 거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지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간에 이런 말들도 있죠. 고스톱 치는 거, 그리고 또 뭐 춤을 좀 춰보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해외 연구에서 포커를 치면은 치매가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포커를 치려면은 내가 들고 있는 패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다음 패가 나올지, 그리고 딜러나 상대방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추리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계산력이나 인지력도 좋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고스톱에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판에서 어떤 게 깔려있는지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내기에 집중하는 고스톱은 하지 마세요. 감정 상하시면 오히려 또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칠 수 있는 고스톱을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끼리 재밌게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노년층에 계시는 환자분들께 라인 댄스 정말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라인 댄스 하려면 앞에 강사가 추는 걸 보면서 좀 따라서 율동도 맞춰야 되고 어느 정도 동작도 외워야 하잖아요. 또 함께 추시는 분들과 교감도 좀 이루어져야지 동작이 잘 되니까 굉장히 인지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요즘은 부부끼리 할 수 있는 스포츠 댄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쪽에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나만의 여가 활동을 즐기셔도 좋아요. 당구를 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당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즐겁게 같이 한번 게임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볼링이나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겠죠. 저는 주로 몸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계통의 여가 활동을 하실 것을 더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너무 게으르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신다거나 또 하루 종일 일상적인 생활에 운동이 거의 없이 계속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신체 활동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근육량 소실이 매우 많아질 수밖에 없고 혈압의 변동성 또 혈당 스파이크 발생률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운동량이 줄어들면 먹는 음식 족족 다 내장 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방간 수치도 높아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높아지면서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먹는 음식 족족 다 칼로리로 축적되게 되죠. 내장 지방은 늘어나고 지방간은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혈관의 동맥경화 또한 심해지겠죠. 결국 나중에 노년기에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게으르게 생활하지 마시고 할 일을 일부러라도 좀 만들어서 많이 좀 돌아다니시면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가족 모임도 좀 많이 만들어 보고요. 많은 활동들을 지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들, 식생활, 그리고 또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 건강 잘 지키시고 노년기에 치매에 걸리시지 않도록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죠.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식단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식재료로서 저는 국 같은 데에도 많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식재료가 있는데 바로 현재 남성들 기준으로 보면은 35세 이상에서 약 절반 정도가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이제 고지혈증은 그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 현상만을 따로 떼어서 본 것을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유난히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 사람에게서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서구화된 식생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겠지만 칼로리 섭취량이 많아지는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요. 따라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식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었죠. 따라서 탄수화물에서 이 지방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상당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보릿고개를 지나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칼로리 섭취량이 높아졌죠. 서구화된 식생활도 한몫했고 이젠 더 이상은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지방을 합성해내는 유전자가 이제는 더 이상 축복의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하는 혈관 건강의 저주의 유전자가 된 겁니다. 이런 고지혈증들을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 체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이제 높아지는 것인데요.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질 때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염증 반응도 깊어집니다.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들이 달라붙으면서 동맥경화성 경화반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동맥경화성 경화반, 즉 플라크라고 부르는 이제 찌꺼기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그 위에 혈전이 내려앉게 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을 방치하게 되면 전신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혈관성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 위주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대사 과정이 변해가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될 가능성도 많고 또 이 지방간이라든지 내장 지방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좀 갖는다거나 아니면 식사하실 때 너무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 위주의 식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식생활 습관을 교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돼지 삼겹살이라든지 곱창이나 대창 같은 데 들어있는 굉장히 기름지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포화지방산들이 결국 혈관에 떠다닐 수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양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식단에서 이런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식재료로서 저는 국 같은 데에도 많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따로 기름으로 차기 위해서도 먹을 수 있는 들깨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 들깨 속에는 DHA 성분 또 EPA 성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오메가3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 100g에는 약 40g 정도의 기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요거를 짜면은 굉장히 양질의 거의 90% 이상의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들기름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그 들깨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아침에 제가 즐겨서 먹고 있는 달걀 후라이도 이렇게 많이 껴서 먹는 편이라서 너무 건강에 좋은 식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들깨 속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의 거의 80% 이상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감도 굉장히 좋고 또 단백질 함량도 생각보다 많고요. 식이섬유의 함유량도 매우 높습니다. 들깨가 일종의 이제 곡물이기도 하지만 탄수화물의 비율은 또 굉장히 낮거든요. 단 2%밖에 들어있지 않고 또한 약 20% 정도는 식이섬유로 되어 있는 만큼 장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깨를 이렇게 빻아서 국에다 첨가해서 드시기도 하고 기름으로 섭취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은 이제 통들깨 그 자체로 가볍게 이렇게 빻아서 드시는 형태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이처럼 들깨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메가3, 그 중에서도 감마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감마리놀렌산류의 오메가3는 뇌 기능을 뛰어나게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뇌신경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감마리놀렌산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섭취해 주시는 것을 특별히 추천을 드린 건데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좋은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등푸른 생선이 되겠죠. 이 등푸른 생선 대표적인 게 이제 고등어, 삼치, 그리고 또 연어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요. 저는 고등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고등어를 조림 또는 찜이나 구이를 해서 먹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고등어를 필레 형태로 간편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돌리기만 해도 먹을 수 있는 포장 제품들도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기름 냄새 날까봐 또 생선 냄새 날까봐 고등어 같은 거 못 드시는 분들도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 함유량이 매우 높기도 하고 오메가3 함유량도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고지혈증을 컨트롤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나 오메가6의 비율도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 호두를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호두 속에도 감마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두를 하루에 한 두세 알 정도만 드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호두는 이렇게 한 알이 반으로 절단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런 절단된 한 조각으로 친다면 하루에 한 4조각에서 6조각 정도 드신다면은 굉장히 양질의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호두는 겉껍질은 이제 제거가 된 상태로 유통이 되지만 속에 속껍질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산패가 좀 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두를 좀 보관을 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프라이팬에 이제 가볍게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아침에 유당이 좀 제거되어 있는 우유에다가 호두를 이렇게 한 서너 알 정도를 넣고 갈아서 많이 먹는 편인데요. 호두 속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좋은 아미노산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좀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멜라토닌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아침에 뭐 우유나 두유 같은 것에다가 견과류를 좀 넣어서 특히 호두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갈아서 드셔보실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호두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두를 팬에서 좀 중불 이상에서 한 2, 3분 정도 볶아가지고 믹서기에다 넣고 소금을 조금 첨가한 상태에서 열심히 갈면은 이게 호두 버터가 되거든요. 요즘 땅콩 버터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땅콩 버터와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훨씬 더 고소한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평소 즐겨 드시는 뭐 과일 같은데 이렇게 좀 발라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뭐 베이글 같은데 조금씩 발라서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기호에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우리 아보카도 과일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이게 후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기는 하지만 아보카도의 과육 속에 굉장히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크리미하기도 하고 좀 지방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여러 가지 무기질과 미네랄을 한꺼번에 섭취하면서도 비타민C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이제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8kg 정도가 빠지는 아주 굉장한 다이어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샐러드나 아보카도를 곁들인 식사를 좀 해보실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식사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이 순서를 잘 지키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고 내당 능장애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춤으로써 고지혈증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한국인의 식당들 보면 대개 밥과 반찬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나물 종류라든지 또는 샐러드라든지 이런 야채 위주의 식사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야채 위주의 식사를 약 10분 정도 유지한 이후에 단백질을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소를 약 10분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면서 이제 단백질 섭취를 시작하시면 좋겠죠. 생선 반찬이라든지 또 고기라든지 또 아니면 달걀 같은 음식들을 이용해서 천천히 혈당을 높여보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단백질 또 좋은 기름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을 서서히 섭취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차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탄수화물 음식, 그러니까 밥이라든지 뭐 국수나 면 같은 것들을 천천히 조금씩 섭취하신다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음식들에 의해서 좀 섞이면서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되거든요. 또 이미 인슐린이 분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맨 처음부터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떠서 시작하지 마시고 다른 반찬들 위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식사를 충분히 하시다가 나중에 천천히 밥을 떠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백미보다는 이제 현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잡곡을 이용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당뇨를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카무트 쌀이라든지 파로 쌀 같은 것들을 조금씩 섞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단백질 섭취량도 좀 높이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혈관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또 제 식사생활의 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단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었는데요. 나이 들면서 좀 에너지가 딸리니까 단 음식들이 좀 땡기기도 하더라고요. 식사하고 나서 디저트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조금 얻어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습관들을 저는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것들 먹을 때에도 전혀 시럽이나 설탕을 넣지 않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좀 단맛이 느껴지는 디저트류는 거의 입에 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정말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음식들을 상당히 많이 회피하는 편이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좀 줄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현재 9년째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39이 되던 해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당시로서는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량도 좀 적었고 또 적당량의 이제 음주도 좀 즐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밥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꽤 고용량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다가 점점 체형을 좀 더 건강하게 바꾸고 생활을 좀 더 규칙적으로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최소 용량의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비만부터 예방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나빠지고 있을 때 혈관성 질환의 위험 요소들이 나한테 많이 다가오고 있을 때 체중을 5%만 빼보는 것만으로도 혈관 질환 예방률이 20% 이상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에 대한 경고 신호를 받고 계신다면 특히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지고 계신다면 한 서너 달 정도에 걸쳐서 5% 정도 체중을 감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도 있죠. 운동하실 때는 결국 에너지 소모량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만큼의 운동량이 필요할 텐데 일주일에 3일 이상 40분 정도씩의 중강도의 운동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중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숨이 좀 차올라서 옆 사람과 쉽게 대화를 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숨이 차는 순간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숨이 찰 수 있는 운동을 40분 이상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관절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격한 운동을 하시기가 좀 어렵다면 하루에 8,000보 이상 좀 힘차게 걷는 산책의 운동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 뇌졸중에 관련된 위험 요소로서 고지혈증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또 전신적인 건강과 노년기의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좋은 식생활 습관을 기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